공통 분모는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지금 생각보다 더 많겠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정말 총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미국은 저런 데서 총기 규제를 안 하나 할 정도로. 또 트럼프가 통기 주게 하지 말.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놓고 본인이 총을 맞았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대단하긴 해요. 네. 여기가 스쳤으니까 네. 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움직이잖아요. 저도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움직이면 맞잖아요. 네. 진짜 뒤통수 관통 당할 뻔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진짜 끔찍한 상황이 네. 진짜 TV에서 진짜 모든 사람을 평생 못 잊게 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그게 나 끔찍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두 번째는 와 트럼프 대박은 대박이돼요. 와 나 놀랬어요. 물론 쇼맨십일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또 파이팅 하면서 와 내가 좀 놀랬어요. 와 그래서 야 정치인은 좀 다르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갑자기 그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저만 해도 트럼프 완전히 좀 그런가 그랬는데 야 그래도 강단이 있구나. 특히 요번에 바이든과 비교해서 바이든은 좀 약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프 하나 봤는데 지지율이 거의 막 그러겠죠. 그냥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많이 점프해서 70% 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 난 직후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안전자산으로 러시가 될 것이다. 그렇죠. 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안전자산 얘기는 전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별로 안 맞고 왜냐면 지금 달러가 전일 대비 0.2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안전자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뭐 큰 전쟁이 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쪽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시장 며칠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이든이 후보 교체 안 하고 그냥 나오면 진짜 거의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70%라는 것도 교체되는 거를 일부 생각해서 70%지 교체가 안 되면 뭐 거의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가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고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뭐 저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공약 아니면 정책이 세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달러화를 약세를 시키겠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올려서 내수 기업을 보호하겠다. 그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걸 중국의 관세를 매겨가지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가 세금을 줄여주고 재정을 풀어서 개인의 삶을 좋게 하겠다. 이거 세 가지거든요. 멋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잖아요. 세금 감면해서 세금 감면하고 재정을 확대하면 돈을 많이 푸는 거고 관세 인상을 하면 수입 단가가 모두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둘 다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올리는 거고 첫 번째 것도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이 모든 거에 공통 분모는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지금 생각보다 더 많겠구나.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이 오르겠구나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장 이제 하나 헷갈리게 된 게 첫 번째 달러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약세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상충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로 한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은 반대로 갈 것이다. 달러를 약세로 만든다고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것이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된다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보다 더 일어나고 그러면 달러 이자율이 더 올라가고 또 달러 이자율 올라가는데 하나 더가 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재정에 대해서 우악스럽게 할지 모르니까 미국 국채가 발행량이 들쭉날쭉해지면서 이자율이 좀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자율이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거의 확실해진다면 달러는 강세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자율 상승과 함께. 예. 그래서 저번에 바이든이 이제 열흘 된 건가? 2주 전인가? 바이든이 완전히 그 토론에서 죽을 쓸 때 네. 그때 스티프닝 됐거든요. 그 2년짜리 금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때 15bp 올랐어요. 네. 그게 트럼프 효과 1번이었거든요. 요번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트럼프 트레이드 2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5bp 올랐어요. 지금 지금 방송하니까 지금 월요일 날 지금 4.18이었던 게 4.25 근처에 갔으니까 5에서 7bp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저번에 15, 요번에 합치면 한 트럼프 효과로 제가 느끼면은 20에서 25bp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트럼프가 더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비트코인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비트코인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아침에 좀 오르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트레이드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컨셉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트럼프가 원래 자기가 했던 정책을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미국의 장기 이자율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도 네. 지난 주말에 재미난 얘기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 네. 연결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자율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투자자들한테 생각보다 그 미국의 장기 이자가 안 떨어질 이유가 지금 미중 간에 이제 블록화가 되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화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더 써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자극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거기 돈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바이든 때도 이렇게 됐던 거고 사실 따져보면 같은 거지만 예. 트럼프는 지금 얘기한 그쪽으로 더 강하게 하겠죠. 네네 트럼프가 예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난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나는 미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희 네. 나라 대통령이랬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는 맞지만 네.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미중 간의 갈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급망 개편. 네네 그거를 상기해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공급망에 대해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면 사실 처음에 트럼프가 25% 관세를 중국 모든 물건에 때린다고 할 때 결국은 모든 물건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 25%거든요. 네네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25%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네. 지금 트럼프가 60%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할 것 같아요. 한다면. 근데 되게 재미난 게 할 것 같아. 재미난데 60%를 붙여도 아마 중국산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왜냐면 가격이 그렇게 올려도 미국산 제품보다 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그러니까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돼. 거죠. 최소한 미국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 네.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말도 잘 붙여요.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용어가 됐어요. 네네. 옌 캐리 트레이드처럼 네네. 아예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직 뭐 몇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나오고 트럼프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네. 말 조심해야지. 설사가 뭐야.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네. 되더라도 그 다음에도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은 상당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조금 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세니까 네네네. 너무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앞으로 뭐 꽤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한번 만약에 이제 뭐 사태가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네. 돌려보면
조금 안정되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 초반 또는 2% 언더로 떨어지는 일이 옛날처럼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도 옛날처럼 1%대, 뭐 2% 초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그래서 있는 거기에 관련돼서 뭐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정치인들도 모르고 네. 뭐 페드도 모르는데 제가 네.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만 하나 보는 거는 점도표의 롱거론이 2.8이었잖아요. 2.8이라는 게 2.75와 3의 3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평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3 잡아주자고요. 3 잡는데 시장에서 보는 롱거런이 있어요. 얼마나 될 건지. 그게 당연히 그거보다 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지금 국채금리가 4.2인데 네. 롱거론이 어떻게 3%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디리버티브에서 그 롱거런을 보는 수합이 하나 있어요. 오버나잇 인덱스 수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오버나잇 금리가 계속 얼마 될 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니까 페드 펀드 뭐 네. 그런 수합이랑 비슷한 건데 OIS라고 오버나잇 인덱스 수합인데 이거를 10년까지도 해요. 사람들이 파생상품 시장 뭐 미국 건 대단하거든요. 네. 이거에 OIS에 그것도 10년짜리인데 5년 있다 출발하는 5년짜리 OIS가 있어요. 5년 후 포워드 5년짜리 OIS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장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3.7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보는 거하고 최소한 70bp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10년물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5년 후에도 3%대 중후반을 형성될 그렇죠. 가능성이 페드 있다. 펀드가 페드 지금 펀드 레이트가 2.83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1, 2는 아예 없고요. 네네.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얘기 안 하는 거고 그게 3.8 정도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5.5에서 4.25, 3.25까지 내렸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다시 3.5, 3.78로 올리는 것이 앞으로 2년 후 금리 인하를 된 다음에 다시 오르는 사이클로 가는 것이 내려온 다음에 예전처럼 10년 동안 쫙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시 오를 것이다. 그 오르는 것의 그 8년 동안의 평균은 3.7 정도의 레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금리 레벨을 옛날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코로나 이전의 금리 레벨은 머리에서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물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베팅을 할 때 그래서 사실 금리에 베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요. 그게 보면 주식, 외환, 금리잖아요. 네. 주식은 딱 사실 가격이 하나예요. 삼성전자 85,000원 끝이잖아요. 환율 1,380원 끝이잖아요. 금리는 1년짜리 금리, 5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있어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금리 관련돼서 할 때는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금리 대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은 내릴 것 같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5%에서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채권을 이자율이 내리게 사기만 하면 무조건 버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미 저 뒤쪽도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프라이스 뭐 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금리는 헷갈려서. 그래서 짧게는 그냥 하루짜리 금리, 정책금리와 10년짜리 금리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 10년짜리 금리에 대한 이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롱거런에 대한 게 10년짜리 금리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아주 강하게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그 다음에 매번 그거 뭐 어프로브를 해준다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부채 한도 해준다, 안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까지 나서가지고 뭐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게 영향을 주니까 그 영향이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나? 근데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가 자기네들 필요한 돈을 필요한데 쓰는 비용 정도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야말로 단 한 개의 벤치마크이거든요. 근데 벤치마크에 지금 자꾸 불순물이 끼는 거죠. 자꾸 옆에서 하니까. 그래서 요즘 더 시장 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이자율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10년짜리 이자율의 추이에 대해서는 거의 뭐 데일리로 좀 쫓아가는 게 시장을 잘 맞추는데 네. 좀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듣다 보니까는 갑자기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과거 대비해서 과거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의 금리 방향성 40년간 우하향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 범위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향후에는 금리 방향성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네. 금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 금리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올라온 상태에서 변수를 일으키겠구나. 그럼요. 와,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면 야, 거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학 포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국 금리 10년 2년짜리 금리 말고요. 네. 10년짜리 금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10년짜리 10년짜리 금리를 보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는 밤에 잘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더 궁금해가지고 뭐 봐요. 시장부터 쫙 열어본단 말이에요. 네네네. 첫 번째 저는 뭘 보냐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거의 100% 저는 10년짜리 이자율부터 봐요. 그거를 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뭐 다른 거는 이렇게 S&P 가 됐겠네. 이렇게 됐겠네. 다 맞아요. 유일하게 틀린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 네네. 빅테크 거꾸로 가면서 네, 그렇죠. 그날 그거는 거의 열흘 중에 하루가 아니라 거의 100일 중에 하루고요. 대부분 미국 이자율이 딱 나오면 나머지 그러면 한국 이자율은 이렇게 되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네. 뭐 쭉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미국 이자율을 보고 이렇게 제가 상상을 했는데 그 다음 프라이스를 보면 어느 정도가 있고 또 그 뉴스가 거기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네. 그렇게 뉴스가 잘 읽히잖아요. 네. 내가 아침에 이해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날 트레이딩을 하면 대부분 벌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 이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지? 오늘 저녁에 연합뉴스 또 3%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막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각도기 TV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네? 막 헷갈려 있잖아요. 네. 그런 날 트레이딩하면 꼭 터져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내 이해 범위를 떠나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AI도 중요하고 각 기업의 마이크로한 실적들도 주식에는 더 중요하겠지만 매크로를 이해하는 거, 그 중에서 이자율 움직임을 이해하는 거는 네.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을 하고 종목을 픽업한다 네네네. 하더라도 저는 보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네네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저가 이제 지난주부터 큰 변화가 있다. 이 금리가 아래쪽으로 방향성 확고하게 잡은 게 이제 지난주였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예. 이 영상이 이제 나가기로 따지면은 한 10일 전, 네. 10일 전에 분명히 그랬던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성격이. 그쵸. 예. 네. AI 중심에서 일반 고금리 가운데 고통받던 주식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근데 나타나요. 그 트렌드도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그것도 저한테는 큰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의 트렌드는 너무 쉽잖아요. 네. 빅테크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뭐 그래프 여러 개 그려봐야 다 있고 네. 저번 주에가 금년에 최초로 그 스몰 작은 은행들이 그 메가캡을 이긴 첫 번째 주래요. 네, 맞아요. 그게 뭐 3% 4% 차이가 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시점이 뭐였냐면 그동안에 저는 주식의 트렌드는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AI 열풍과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인데 AI 열풍은 잘 모르겠지만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이자율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드니까 이제 뭔가 여기서 탁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율 배팅을 한 거예요. 예.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네. 정말? 음. 정말 변한 거야? 그럼 앞으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러셀, 중소형? 나스닥 100 딱 두 개 놓고 오늘부터 그림 그려볼까? 음. 그러면 러셀이 더 오른다고? 빅 퀘스천이죠. 네. 왜냐하면 AI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빅 퀘스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뭐 당연히 안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열어놔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참 놀랍게도 AI의 열광이 극에 달했을 때 예.
새로운 변화가 시작돼요. 저는 이거 주식이 태극의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변할 수 있다. 네, 태극의 원리가 시작되는데 전혀 강간무소식이었던 금리 하락의 수혜주들이 드디어 반응을 했다. 자금들이 조금 이동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은 AI가 적절하게 올라왔으면 아니었을 텐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 저도 그거 네. 봤는데 AI의 앞으로 AI 관련된 빅테크의 앞으로 포워드 그 수익 버는 돈이 더 먼저 왔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다면 이제 지금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네. 사람마다 의견이 항상 달라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잠깐 헷갈린 거지. 저는 빅테크가 그래도 잘 나갈 것 같아요. 그건 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네요. 제가 각독이 이 TV에 앞으로도 가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네. 각독이님은 이게 열어놔야 된다 반대쪽으로. 근데 저는 요번에 잠깐 헷갈린 거야. 이거 내 생각에는 그래도 빅테크야. 저는 약간 그렇게 믿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접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요거 살짝 해봤는데 에이 아니야. 그래도 빅테크야.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어.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요번에 움직인 게 거의 이게 다다. 예, 움직여봐야 여기서 못 움직이고 다시 빅테크다. 저는 약간 좀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밑방향으로 더 안 가고 네. 달러가 약세로 더 안 가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밑으로 공간이 더 열렸다. 금리가 밑으로 더 열리고 달러도 밑으로 계속 열리면 사람들이 다른 국리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서 멈추면은 뭐 그냥 기존에 가던 대로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식계 움직임도 네. 개별 주식의 무슨 성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별 주식이라는 게 뭐 그 배수라는 게 누가 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수라는 게 결국은 배수가 결정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설명을 못하니까 배수로 하는 거잖아요. 배수라는 거는 그냥 레지듀얼이잖아요. 남는 값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진짜 지금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제가 뭐 중원보원 하고 있지만 그 이자율과 이런 매크로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파악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 보여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열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그쪽을 항상 굉장히 곤두서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주 좋은 때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할 때 뭔가 변곡, 저는 그래도 지난주에 방송에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난주에 이 방송 나가게 한 그러니까 2주 반 전에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금리가 내리면 한국 주식을 사라. 달러가 내리면 한국 주식을 사라. 이런 타이틀로 방송을 했었어요. 왜냐면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해요. 네. 조짐이 이상해서 그러나 이게 이제 고착 같아서 그 조짐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요 정도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내려주면 내년도에 4번이 아니고 2번 내리는 거나 1번 내리는 걸로 끝나면 전 금리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게 다 안 들어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4.225잖아요. 10년짜리 금리가. 그러면 이자율이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2번이나 3번을 내린다고 그래서 이게 당연히 3.8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부터 딱 반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1,380원인데 1,500원이 되는 거와 1,260원이 되는 게 딱 반이에요. 4.25가 5.25 되는 거와 3.25가 되는 게 딱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뭔가 요즘 좀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바라와던 이자율이 잡혔는데 이거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런 거 계속 있고 거기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역시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지겨울 때가 없다? 너무 나를 흥분시키게 한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변곡점이 와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금리 관련해서 변곡점이 와 있고, 이 미국의 금리가 지금 절대적 영향을 지난 1년 반 끼쳐왔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통해서 환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각동이님 미국
실적 나오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 나오면 네. 또 계속 알려주십시오. 저희 구독자시구나. 제가 아주 빅팬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우리 정말 적시에 꼭 오셔야 할 분이 오셔서 저에게 꼭 필요한 해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 리만브로스 대표 김진동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있는 이자율 변동 흐름과 환 그리고 또 일본 엔화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트레이딩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나눠봤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김진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